소인도 나으리를 따라가겠습니다. 관아 앞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해 끝 외딴 섬. 보름을 걷고 바다를 건너야 하는 유배지. 주인도 관리들도 모두 말렸습니다. 하지만 여종은 고개를 숙인 채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왜 그녀는 자유를 버리고 죄인의 길을 택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여종의 침묵한 선택이 모든 운명을 바꾸던 유배의 바람이 불던 바로 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담이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당파 싸움이 극심하던 어느 해의 일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관료들이 탄핵을 당하고 쓰러졌지요. 오늘의 권세가는 내일의 죄인이 되기 일쑤였고 그 죄는 가문 전체에 미쳤습니다. 그해 가을 사헌부 관리 서윤도 그 바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탄핵으로 서윤의 삶은 낙엽처럼 흩어졌지요. 정적이 된 동료 관료의 모함으로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죄목이 씌워졌고 관직은 박탈되었습니다. 형조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해 끝 외딴 섬으로 유배를 보낸다. 일찍 아내를 여의고 자식도 없던 서윤에게 남은 것은 텅 빈 한양의 집 한 채와 엿되지 않는 살림뿐이었습니다. 권세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유배지로 떠나야 하는 날이 코앞에 다가왔지요. 서윤의 얼굴에는 절망보다는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의 집에는 여종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화였지요. 연화는 서윤이 사헌부에 있을 때부터 집안일을 돌보던 여종이었습니다. 총명하되 말수가 적었고 인내가 깊었지요. 다른 여종들처럼 수다를 떨거나 웃음소리를 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연화의 외모는 수수했습니다. 화려한 치장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처럼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주인댁이 몰락하자 연화의 거취도 불안해졌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벌써 뿔뿔이 흩어졌지요. 누구는 다른 양반가로 팔려갔고 누구는 제 발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연화만은 끝까지 집을 지켰습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연화야, 너도 갈 곳을 찾아보거라. 내가 유배를 가면 이 집도 관에서 거두어 갈 것이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소인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나으리를 끝까지 모시라고 말이지요.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아내가 연화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서윤은 본래 사헌부에서 탄핵과 감찰을 담당하던 관리였습니다. 고든 성품으로 소문났던 그는 부정을 저지른 관료라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탄핵했지요. 그 때문에 적도 많았습니다. 특히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 관료 하나가 서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당파 싸움이 격해지자 그 동료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영모 세력과 내통했다는 거짓 문서를 꾸며 올렸고 증거까지 조작했지요. 서윤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적들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서윤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일찍 아내를 여의었고 자식도 두지 못했지요. 형제도 없었고 가까운 친척도 멀리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유배를 가더라도 걱정할 가족이 없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만은 달랐습니다. 연화는 서윤에게 단순한 여종이 아니었지요. 돌아가신 아내가 마지막으로 믿고 맡긴 사람이었고, 말없이 집안을 지켜온 존재였습니다. 서윤은 연화를 믿었고, 연화 역시 서윤을 묵묵히 섬겼습니다. 그 신뢰는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배를 떠나기 며칠 전, 서윤의 집에서는 마지막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보낸 관리가 집안의 재산 목록을 작성했고, 남은 살림은 모두 관에서 거두어 가기로 했지요. 서윤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유배지로 가져갈 최소한의 짐뿐이었습니다. 연화는 홀로 짐을 꾸렸습니다. 옷가지 몇 벌, 신발 2켤레, 그리고 간단한 약재와 바느질 도구를 보자기에 쌌지요. 서윤의 짐은 더욱 간소했습니다. 책 몇 권과 붓, 먹종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연화가 자신의 짐까지 함께 꾸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서윤이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연화야, 내 짐은 왜 꾸리는 게냐? 연화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인도 나으리를 따라가겠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유배지가 어떤 곳인지 아느냐? 남의 끝 외딴 섬이라고 했다. 한양에서 보름은 걸리고 바다를 건너야 하는 곳이다. 연화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척박하고 험하다고 들었다. 여자가 갈 곳이 아니다. 그렇기에 더욱 나으리를 모셔야 합니다. 서윤은 난감했습니다. 유배지의 소문은 험했습니다. 땅은 척박하고 기후는 혹독하며 사람들은 거칠다고 했지요. 관리들조차 그곳 근무를 기피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곳에 여종을 데려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결심한 사람처럼 단단했지요. 서윤은 그 눈빛을 보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연화의 결심에는 단순한 충성심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듯했습니다. 연화야, 정말로 그 험한 길을 함께 가겠다는 게냐? 예, 나으리. 연화의 목소리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연화를 데려가자니 그녀가 고생할 것이 뻔했고, 두고 가자니 돌아가신 아내와의 약속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윤은 연화를 설득하기로 했지요. 연화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너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다. 한양에 남아서 다른 집을 찾아보거라.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 소인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하신 말씀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마님께서는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럼에도 소인은 가겠습니다. 서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화의 고집은 생각보다 완강했지요.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순종적이던 그녀가 이렇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여종이 유배지까지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 길도 험하고 유배지의 관리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른다. 연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으리 혼자 그 먼 길을 가시는 것이 더 걱정입니다. 그 말에 서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지요. 오히려 확고한 의지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눈빛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연화에게는
유배지로 가야 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배를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유는 관아로 향했고 연화는 짐을 이고 그 뒤를 따랐지요. 관아 앞에는 이미 유배수들을 호송할 관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졸 하나가 연화를 보고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냐? 서윤이 대답하려는 순간 연화가 먼저 나섰습니다. 소희는 유배수의 여종입니다. 나으리를 모시고 유배지까지 동행하고자 합니다. 관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종이 유배지까지 따라간다. 그런 일은 없다. 돌아가거라.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담당 관리께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관졸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여종 주제의 청원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구나. 하지만 연화는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워낙 단호하자 관졸도 할 수 없이 안으로 들어갔지요. 잠시 후 담당 관리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연화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나으리, 소희는 유배수 서윤의 집에서 일하던 여종입니다. 나으리께서 유배를 가시는 길에 동행하여 시중을 들고자 하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여종이 유배지까지 따라가겠다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돌아가신 주인마님께서 남기신 유언 때문이옵니다. 나으리를 끝까지 모시라 하셨사옵니다. 유배지는 험한 곳이다. 여자가 견딜 수 있겠느냐? 견디겠습니다. 연화의 대답은 짧고 확고했습니다. 관리는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배수 서윤, 내 뜻은 어떠하냐? 서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연화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관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여종의 동행을 허락하노라. 다만 유배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너희 책임이다. 연화는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이렇게 해서 연화는 유배지로 향하는 긴 여정에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지요. 여종이 유배지까지 따라가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유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양에서 남해 끝 섬까지는 보름이 걸렸습니다. 육지를 지나고 산을 넘고 마침내 바다를 건넜지요. 배는 사흘을 흔들렸고 파도는 끊임없이 배전을 때렸습니다. 연화는 배멀미에 시달렸지만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섬은 생각보다 더 황량했습니다. 바위 투성이 땅에는 나무조차 제대로 자라지 않았고 마을은 겨우 10채 남짓한 초가집으로 이루어져 있었지요. 유배지를 관리하는 관리는 무뚝뚝했고 섬 사람들은 낯선 이들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윤과 연화에게 주어진 곳은 마을 끝자락에 허름한 오두막이었습니다. 지붕은 곳곳이 뚫렸고 벽은 바람을 막지 못했지요. 연화는 묵묵히 오두막을 정리했습니다. 틈새를 막고 바닥을 쓸고 부엌을 정돈했습니다.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파도 소리가 오두막까지 들려왔지요. 서유는 지친 몸을 뉘었고 연화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다에서 묘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분명 사람의 통곡 소리였습니다. 억울하구나, 억울해. 낮고 처량한 목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지요. 연화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통곡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마치 그 소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 서윤이 물었습니다. 간밤에 바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느냐?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바람 소리였을 것입니다. 나으리. 하지만 서윤은 그 소리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 역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그날부터 밤마다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매일 밤 혼자 밖으로 나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한편 서윤의 몸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긴 여정과 낯선 환경 탓이었습니다. 열이 오르고 기침이 심해졌지요. 연화는 밤낮으로 서윤을 간호했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의 기후는 혹독했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다가 낮에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었지요. 밤이 되면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서윤의 병세는 이런 날씨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식량도 문제였습니다. 섬에서는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물고기도 귀했지요. 유배수에게 주어지는 식량은 보리쌀 한 대와 소금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연화는 그것으로 죽을 끓이고 국을 끓였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오두막 뒤편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약초를 찾기 위함이었지요. 연화는 풀과 나무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뿌리를 캐고 잎을 따냈습니다. 쑥, 질경이, 민들레, 그리고 산삼 뿌리를 닮은 더덕까지 찾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여자가 약초를 아는구나. 양반집 여종치고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네. 연화는 캐온 약초로 탕을 끓였습니다. 서윤에게 먹이자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지요. 기침도 잦아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약초를 아는 여자가 왔다는 소문이었지요. 며칠 후 한 안악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기씨, 우리 아이가 열흘째 열이 내리지 않습니다. 좀 봐주시겠습니까? 연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외면할 수 없었지요. 연화는 아이의 맥을 짚어보고 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기가 오래되어 습기가 속에 쌓였습니다. 제가 약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연화는 산에서 캐온 약초를 섞어 탕을 끓였습니다. 안악은 그 약을 아이에게 먹였고 이틀 후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안악은 기뻐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했지요. 그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누구는 배앓이로 고생한다며 찾아왔고, 누구는 허리가 아프다며 도움을 청했지요. 연화는 묵묵히 그들을 도왔습니다. 약초를 캐고 탕을 끓이고 침을 놓았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대신 물고기를 주고 나무를 주고 때로는 쌀 한 줌을 주었습니다. 서윤은 그런 연화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약초를 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능숙하게 병을 다룰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어느 날 저녁 마을 노인 하나가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아기씨, 이 늙은이가 무릎이 아파 걸을 수가 없습니다. 좀 봐주시겠습니까? 연화는 노인의 무릎에 침을 놓고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며 말을 건넸지요. 아기 씨는 참으로 신기한 솜씨를 가지셨습니다. 이 섬에 이런 분이 오신 것이 처음이지요. 과찬이십니다. 그런데 이 섬에 유배 오신 나으리와는 무슨 죄로 오셨습니까? 연화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쓰셨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모라, 그렇군요. 이 섬이 바로 그런 곳이지요. 연화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이 섬은 10년 전에도 영모 사건으로 유배 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모를 꾸몄다는 죄목으로 대여섯 명이 이곳으로 왔지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이는 병으로, 어떤 이는 바다에 빠져 죽었지요. 하지만 섬 사람들은 압니다. 그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억울하게 죽었다니요. 그렇습니다. 영모라는 것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당시 권력을 잡은 자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꾸며낸 일이었지요. 그들은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바다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혼이 떠도는 것이지요.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통곡 소리의 정체가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혼이 여전히 이 섬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연화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으리의 죄도 거짓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모라는 죄목은 늘 권력자들이 적을 제거할 때 쓰는 방법이지요.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기씨, 조심하십시오. 이 섬을 관리하는 자들도 그때 일에 연루된 이들입니다. 진실을 파헤치려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떠난 후 연화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윤의 죄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섬이 그런 조작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지요. 한 달이 지나자 서윤의 몸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연화가 정성껏 보살핀 덕분이었지요. 매일 약초를 다려 먹이고 죽을 끓여 먹이고 밤에는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서윤은 그런 연화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이 말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 죽었을 것이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나으리를 모시는 것이 소인의 도리입니다. 도리만으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 너는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물을 떠다 서윤 앞에 놓았을 뿐이지요. 서윤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집안일을 하는 여종으로만 보였던 연화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함께 지내며 서윤은 연화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연화는 총명했습니다. 약초를 아는 것은 물론이고 글을 읽을 줄도 알았습니다.
서윤이 책을 읽고 있으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고, 때로는 그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인내심이 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례하게 대해도 화를 내지 않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았지요. 다만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서윤은 오두막 밖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도 부엌에서 나와 서윤의 곁에 섰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화야, 너는 이곳에서 행복하냐? 연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으리께서 편안하시다면 소인도 행복합니다. 그런 대답은 듣고 싶지 않다. 내 마음을 솔직히 말해보거라. 연화는 달빛 속에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 속에는 슬픔도 있었고 결연함도 있었지요. 그리고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소인은 나으리 곁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에 서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연화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느꼈지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연화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지요. 자신은 양반이고 연화는 여종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있었습니다. 연화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지요. 달빛 아래서 나란히 바다를 바라보며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주종의 관계를 넘어선 어떤 유대가 생겨났던 것이지요.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으로, 침묵으로, 함께 있는 시간으로 그 마음을 나누었을 뿐이지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빗줄기가 섬을 덮쳤지요. 오두막의 낡은 지붕은 빗물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그릇과 바가지를 놓아 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빗물은 점점 더 많아졌고 결국 서윤이 머물던 방까지 물이 스며들었지요. 연화는 급히 이불과 짐을 옮겼습니다. 나으리,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 방은 물이 덜 셉니다. 서윤은 연화가 쓰던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 방은 오두막에서 가장 작은 공간이었지만 지붕이 비교적 튼튼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좁은 방에 함께 있게 되었지요. 밤은 깊어갔고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연화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피어올랐고 방 안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지요. 서윤은 불빛에 비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뺨에는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는 그것도 모른 채 불을 지피고 있었지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화야, 내 얼굴에 물이 묻었다. 연화는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때 서윤의 손이 연화의 손에 닿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놀라 손을 거두었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빗소리와 불타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의 눈빛은 흔들렸고 서윤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야, 나는 너에게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으리. 너를 이 험한 곳까지 데려온 것, 너를 고생시킨 것, 그리고 서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나으리께서 소인을 고생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소인이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나는 유배수이고 너는 신분이 문제입니까? 연화의 물음에 서유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지요. 나으리, 소인은 신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서유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신분의 굴레,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체면, 그 모든 것이 순간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유는 조심스럽게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는 손을 거두지 않았지요.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고 그 따뜻함이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신분의 금기는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유는 연화가 간직한 보따리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연화가 산에 약초를 캐러 간 사이 바람에 보따리가 넘어져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진 것이지요. 서유는 그것을 주워 담으려다가 한 권의 낡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씨는 단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여자의 글씨였지만 힘이 있었고 격식을 갖춘 문장이었지요. 서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종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서유는 책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일기였습니다. 연화가 쓴 일기였지요. 아버님께서 영모의 죄로 끌려가신 지 오늘로 100일째입니다. 어머님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병석에 누우셨습니다. 집안은 몰락했고 저는 더 이상 양반가의 딸이 아닙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관가에서는 아버님의 재산을 모두 몰수했습니다. 저와 어머님은 천민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책장을 넘겼습니다. 서윤 나으리 댁의 여종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으리는 아버님처럼 사헌부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이곳에 왔습니다.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연화가 자신의 집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나으리께서 영모의 누명을 쓰셨습니다. 아버님과 똑같은 수법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으리를 함정에 빠뜨린 자들이 아버님을 죽인 자들과 같은 무리일 것입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연화가 약초를 한 알음 안고 돌아온 것이었지요. 연화는 서윤의 손에 들린 책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연화야, 이것이 사실이냐? 연화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으리. 소인이 숨긴 것이 있습니다. 너는 양반가의 딸이었구나. 그리고 내 아버지가 영모의 죄로 죽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하려고 내 집에 들어온 것이냐? 연화는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으리를 모시며 지내는 동안 소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나으리께서 아버님처럼 고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으리께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나으리를 진심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서유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서유는 분노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화가 겪었을 고통이 가슴 아팠지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내가 무릎 꿇을 이유는 없다. 연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윤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야, 아니, 이제는 내 본명을 불러야겠구나. 내 본명이 무엇이냐? 연화가 맞습니다. 나으리. 성은 박씨이고 이름은 연화입니다. 박연화. 좋은 이름이다.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서유는 연화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하지 못했지요. 연화가 단순한 여종이 아니라 양반가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서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들통난 후 연화는 서윤 앞에서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시중을 들지 못했지요. 어느 날 저녁 서윤이 말했습니다. 연화야, 이제 너는 내게 여종처럼 굴지 않아도 된다. 너는 본래 양반가의 딸이 아니냐.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이미 천민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출신은 여전히 양반이다. 나는 내가 천민처럼 사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나으리는 소인을 어찌하시려는 겁니까? 서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를 양반가의 딸로 대우하자니 이곳은 유배지였고 여종으로 대하자니 이미 마음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혼란스러웠지요.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으리, 소인을 그냥 연화로 대해 주십시오. 신분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나으리 곁에 있는 연화로 봐주십시오. 서유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서유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연화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가 영모의 누명을 쓰고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 역시 같은 수법으로 유배를 왔다는 사실이 서윤을 괴롭혔습니다. 만약 자신이 사헌부에 있을 때 더 조심했더라면, 만약 정적들의 음모를 미리 막았더라면 연화의 아버지도 구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연화야, 나는 내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다. 같은 사헌부에 있었으면서도 그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지 못했다. 그것이 나를 괴롭힌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 잘못이 아닙니다. 나으리께서도 피해자이십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고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나으리 때문이 아닙니다. 권력을 탐한 자들 때문입니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분노는 서윤을 향한 것이 아니었지요. 아버지를 죽인 자들, 서윤에게 누명을 씌운 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서유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야, 우리는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한다. 내 아버지의 억울함도 나의 억울함도 풀어야 한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으리. 소희는 그것을 위해 나으리를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주인과 여종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진실을 찾아가는 동지가 된 것이지요. 유배지를 관리하는 관리의 이름은 강판서였습니다. 그는 5년 전부터 이 섬의 관리로 부임해 온 자였지요. 나이는 50을 넘었고 얼굴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강판서는 유배수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어느 날 강판서가 서윤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유배수 서윤, 요즘 마을 사람들과 자주 어울린다던데 사실이냐?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병이 있으면 연화가 약을 지어주고 있을 뿐입니다. 강판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여종이 약을 안다. 흥미롭구나. 어디서 배운 것이냐? 연화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조금씩 익혔을 뿐입니다. 여종 주제의 의술을 안다니 예사롭지 않구나. 강판서는 오두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윤의 책상 위에 놓인 책들에 머물렀지요. 유배수 주제의 책을 많이 읽는구나. 무엇을 그리 열심히 공부하는 게냐? 그저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강판서는 비웃었습니다. 시간을 보낸다고 혹시 상소문이라도 쓰려는 건 아니겠지. 서윤은 침묵했습니다. 강판서가 다가와 서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겼지요. 서윤, 잘 들어라. 너는 영모의 죄인이다. 영모 죄인이 무슨 억울함을 호소하겠느냐? 조용히 지내는 것이 내 목숨을 부지하는 길이다. 저는 억울합니다. 영모에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강판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억울하다고 증거가 있었기에 유배를 온 것이 아니냐? 그 증거가 조작되었습니다. 조작이라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서윤은 강판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섬에 10년 전에도 영모 죄인들이 유배를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들도 모두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더군요. 강판서의 눈빛이 험악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게냐? 그 말을 누구에게 들었느냐?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판서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서윤, 내가 경고한다.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갖지 마라.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퍼뜨리지도 마라.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저 여종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연화가 몸을 떨었습니다. 강판서는 연화를 흘끔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여종 주제의 의술을 안다니 혹시 양반집 딸이었던 것은 아니냐? 연화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강판서는 오두막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지내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길이다. 강판서가 떠난 후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 자가 10년 전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저자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다.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강판서의 눈을 피해 진실을 찾아야 했지요. 강판서의 경고 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먼저 식량 배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도 턱없이 부족했던 보리쌀이 절반으로 줄었지요.
강판서는 서윤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배급을 삭감했습니다. 영모죄인 주제의 분수를 모르는구나. 앞으로는 이만큼만 받아라. 연화는 그 적은 식량으로 죽을 끓여야 했습니다. 물을 많이 부어 묽게 끓였지만 그것도 하루를 버티기 어려웠지요. 며칠 후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강판서가 서윤에게 노역을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섬 북쪽의 돌을 날라 길을 만들라는 명령이었지요. 유배수라고 놀고 먹을 생각은 마라. 매일 아침 해 뜨면 일터로 나와라. 서윤은 할 수 없이 매일 돌을 날랐습니다. 무거운 돌을 지고 오르막길을 오르내리는 것은 혹독한 고역이었습니다. 서윤의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등은 굽어졌지요. 저녁이 되면 기진맥진해서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화는 그런 서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약초를 다려 바르고 죽을 끓여 먹였지만 서윤의 기력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했지요. 한편 마을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판서가 마을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연화에게 약을 받지 말라는 명령이었지요. 저 여종은 의심스러운 자다. 약을 먹고 탈이 나도 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연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전까지 고마워하던 사람들도 멀리했지요. 강판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몰래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 약을 주었습니다. 아픈 아이가 있으면 창문 너머로 약을 건네주었지요.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가 약을 전하러 가다가 강판서의 부하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인연이 감히 명령을 어기는구나. 부하는 연화를 끌고 강판서에게 갔습니다. 강판서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경고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구나. 벌을 받아야겠다. 강판서는 매를 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끌려가 묶였습니다. 곤장이 연화의 등에 내려쳤지요. 한 대, 두 대, 세 대. 연화는 신음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서윤이 달려왔습니다. 노역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소식을 들은 것이었지요. 서윤은 강판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그만두십시오. 잘못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연화에게 약을 나누어 주라고 시켰습니다. 강판서는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도 함께 벌을 받아야겠구나. 강판서는 서윤에게도 매를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나으리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곤장은 서윤의 등에도 내려쳤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매를 맞았습니다.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신음 소리만이 울려 퍼졌지요. 매질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간신히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그 고통스러운 밤을 견뎌냈습니다. 매를 맞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과 연화는 상처를 치료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더 이상 마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았고 강판서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했지요.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관리였습니다. 그는 유배지를 순시하러 왔다고 했지요. 강판서는 그 관리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관리는 서윤의 오두막도 찾아왔습니다. 유배수 서윤이냐? 한양에서 내 소식을 들었다. 억울함이 있다면 말해보거라. 서윤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나으리, 소희는 영모에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조작되었습니다. 부디 다시 조사해 주시옵소서.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한양으로 돌아가 상부에 보고하겠다. 억울함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서윤과 연화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온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두 사람은 며칠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판서의 태도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판서가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 내가 순시 관리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억울함을 호소했을 뿐입니다. 강판서는 비웃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어리석구나. 그 관리는 나와 한 통속이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두 내게 보고했다. 서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한양에서 온 관리입니다. 한양에서 왔다고 모두 정직한 자는 아니다. 그 자도 10년 전 일에 연루된 자 중 하나다. 내가 진실을 파헤치려 한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다. 강판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서윤, 너는 선을 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서윤은 절망했습니다.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이었지요. 강판서는 이제 서윤이 진실을 파헤치려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거짓 구원은 더 큰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날 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하늘은 검게 변했고 바다는 사나운 짐승처럼 포효했지요. 파도는 바위를 때렸고 바람은 나무를 쓰러뜨렸습니다. 강판서는 부하들을 이끌고 서윤의 오두막을 습격했습니다. 서윤을 잡아라. 문이 부서지고 부하들이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서윤은 저항했지만 상처 입은 몸으로는 역부족이었지요. 서윤은 끌려나갔습니다.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강판서가 연화를 막아섰습니다. 이년은 따로 처리하겠다. 끌고 가라. 부하들이 연화를 붙잡았습니다. 연화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서윤은 창고에 갇혔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왔고 벽은 축축했지요. 서윤은 바닥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화가 어디로 끌려갔을까? 연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서윤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연화의 안위가 더 걱정되었지요. 한편 연화는 다른 곳에 갇혔습니다. 낡은 헛간이었습니다. 문은 밖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고 창문은 너무 높아 빠져나갈 수 없었지요. 연화는 헛간 안을 살폈습니다. 그때 연화의 눈에 무언가가 띄었습니다. 헛간 구석에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상자를 열어보았지요. 안에는 먼지 쌓인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문서를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영모 사건의 기록이었습니다. 강판서와 한양의 관리들이 주고받은 편지였고 증거를 조작한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억울함을 증명할 증거였습니다. 서윤의 누명을 벗길 수 있는 증거이기도 했지요. 연화는 서둘러 문서들을 옷 속에 숨겼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강판서가 창고로 왔습니다. 서윤, 나와라.
서윤은 창고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강판서는 서윤을 바닷가로 데려갔지요. 파도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서윤, 마지막으로 묻겠다.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포기하겠느냐?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강판서는 칼을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죽어라. 유배수가 탈출하려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보고하겠다. 서윤은 죽음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화가 살아있기를 바랄 뿐이었지요.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만두시오. 연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과 강판서는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화가 헛간에서 탈출에 달려온 것이었지요. 연화의 손에는 문서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 연화는 문서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년 전 영모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들이 증거를 위조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증거이지요. 강판서는 당황했습니다. 그것을 내놓아라. 강판서가 달려들었습니다. 연화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지요. 하지만 발이 바위에 걸렸고 연화는 비틀거렸습니다.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연화야. 연화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문서가 바람에 날렸지요. 강판서는 문서를 잡으려 했고 연화는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순간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바위를 덮쳤고 연화와 강판서 모두 물에 휩싸였지요. 서윤은 주저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연화야. 물속에서 서윤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파도에 휩쓸리며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헤엄쳤지요. 강판서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서윤은 연화를 안고 바위로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연화의 옷 속에는 여전히 문서 몇 장이 남아 있었지요. 젖어 있었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판서는 파도에 휩쓸려 멀어졌습니다. 부하들이 달려와 강판서를 건져 올렸지만 강판서는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서윤은 연화를 꼭 껴안았습니다. 연화야, 무사해서 다행이다. 연화도 서윤을 껴안았습니다. 나으리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지나갔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서윤과 연화는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화가 구해온 문서들을 햇볕에 말렸습니다. 젖은 종이는 조심스럽게 펼쳐졌고 글씨들이 서서히 드러났지요. 서윤은 문서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강판서가 한양의 권력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영모 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으리. 이 문서들이 아버님의 억울함을 증명합니다. 서윤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야, 내 아버지는 누구였느냐?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겠느냐? 연화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님의 성함은 박중원이었습니다. 10년 전 영모 사건으로 이곳에 유배 오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중원이라고? 그분이 내 아버지였단 말이냐? 서윤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헌부에 있을 때 박중원의 영모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지요. 그때 서유는 막 관직에 오른 신참이었기에 그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연화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곳으로 유배 오셨습니다. 소인의 어머님도 함께 따라왔지요. 하지만 아버님은 석 달도 못 되어 바다에 빠져 돌아가셨습니다. 바다에 빠졌다고? 그렇습니다. 강판서가 아버님을 바다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셨지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소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이지요. 서유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에 여종으로 들어온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나으리께서 사헌부에 계셨기에 혹시 아버님 사건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나으리께서도 같은 수법으로 누명을 쓰신 것을 알게 되었지요. 연화는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소인은 깨달았습니다. 나으리께서 아버님처럼 억울한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으리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윤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유배지까지 따라온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곳에 오면 아버님 사건의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들리던 바다의 통곡 소리가 아버님의 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서유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연화가 처음부터 품고 있던 비밀, 밤마다 바다를 바라보던 이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증거를 지킨 이유가 모두 명확해졌지요.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제 밤마다 들리던 통곡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버님의 혼이 이제야 편히 쉬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날 밤부터 바다의 통곡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박중원의 혼이 딸의 노력을 보고 만족한 듯 말이지요. 서유는 문서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이제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한양으로 가야 한다. 내 아버지의 억울함도, 나의 억울함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으리.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사흘 후 강판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모아 다시 서윤과 연화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지요. 마을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강판서, 이제 그만하시오. 노인이 앞장서서 말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지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소. 당신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말이오. 강판서는 당황했습니다. 이 천민들이 감히 관리에게 대들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자신들의 병을 고쳐준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이지요. 서윤이 억울하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강판서, 당신은 10년 전에도 박중원 나으리를 죽였소. 우리가 모두 보았소. 강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배 한 척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배였습니다. 배에서 내린 것은 어사또였지요. 진짜 어사또가 암행어사로 이 섬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사또는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나는 임금의 명을 받들어 이곳의 실정을 조사하러 왔다. 강판서, 내가 저지른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
강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오해입니다. 소인은 충실히 직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서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사또 소인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서윤은 연화가 구해온 문서들을 어사또에게 바쳤습니다. 어사또는 문서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지요. 이것은 영모 사건을 조작한 증거로다. 강판서, 내가 한양의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구나. 강판서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사또는 엄하게 명령했습니다. 강판서를 체포하라.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모두 조사하라. 부하들이 강판서를 결박했습니다. 강판서는 끌려가며 서윤과 연화를 노려보았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사또는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 내 억울함이 밝혀졌다. 영모의 누명은 벗겨질 것이다.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어사또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바로 박중원의 딸이구나. 내 아버지의 억울함도 밝혀질 것이다. 10년 전 영모 사건은 모두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 연화는 바닥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지요. 오랫동안 섬을 괴롭히던 강판서가 물러났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명예가 회복될 날이 온 것이었습니다. 어사또는 서윤과 연화에게 한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한양으로 가서 정식으로 신원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서윤과 연화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시련이 끝나고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날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통곡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요. 박중원의 혼도, 억울하게 죽은 다른 이들의 혼도 모두 편히 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윤과 연화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사또의 조사 결과 10년 전 영모 사건이 모두 조작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박중원을 비롯한 6명의 관리가 모두 무고한 피해자였던 것이지요. 서윤의 사건 역시 같은 수법으로 꾸며진 것이었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조서를 내리셨습니다. 박중원과 서윤의 죄를 모두 사하노라.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영모 사건을 조작한 자들을 엄히 다스리라. 강판서와 한양의 권력자들은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그들이 쌓아온 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지요. 서윤에게는 관직 복귀 제의가 있었습니다. 서윤, 다시 사헌부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황송하옵니다만 소인은 관직을 사양하고자 합니다. 유배지에서 겪은 일들이 소인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권력이란 덧없는 것이옵니다. 오늘의 권세가 내일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소인은 이제 조용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임금께서는 서윤의 뜻을 허락하셨습니다. 연화의 신분도 회복되었습니다. 박중원의 딸로서 양반의 지위를 되찾았지요. 몰수되었던 재산도 일부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도 한양에 남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으리 소인은 한양이 낯설기만 합니다. 차라리 조용한 시골에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윤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야, 나도 같은 생각이다. 한양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야,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겠느냐?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으리. 이제는 나으리라고 부르지 마라. 우리는 더 이상 주인과 여종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라 불러야 합니까? 서윤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저 서윤이라 부르면 되지 않겠느냐? 두 사람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남쪽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지요. 그곳에서 서윤은 그를 가르치고 연화는 병든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서윤과 연화는 작은 집 앞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꽃이 피었고 새가 지저귀지요.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유배지로 따라가기를 잘했습니다. 서윤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진실도 찾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행복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삶이란 참으로 신묘한 것이었습니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결국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깨달았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충성과 지혜는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연화는 천민의 신분이었지만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그 충성과 지혜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태어난 자리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유배지의 바다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혼들은 모두 편히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